안녕하십니까. 전성실입니다. 우리 이 한반도에서 김일성과 박정희 두 국가 원수가 사실 1960년대부터 치열한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두 사람이 붙어서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은 박정희가 이겼죠. 왜? 박정희의 접근법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두 사람 접근법이 달랐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같이 자원 없는 나라는 해외로 나가야 된다. 대외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이랬고, 김일성은 아이고 그 외국 놈들 어떻게 믿나. 자급자족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또 중국이 사실은 수천만 명이 굶어 죽은 데도 있었어요. 모택동 시절에. 그런 나라가 그 주거의 장막, 그 비참한 주거의 장막에서 벗어난 것은 한마디로 1972년에 있었던 중국의 모택동과 미국의 닉슨 대통령 간의 회담이랬어요. 그것이 하나의 시작이 됐어요. 결국은 우리같이 자원이 없고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결국은 대외관계가 중요하죠. 그죠? 네.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막 이렇게 찢고 뽑고 정말 보수 진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미래가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번 우리 밖을 한번 내다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옛날에는 땅이 중요했었죠. 그죠? 네. 어떨 때는 가축도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자원이 중요했잖아요. 그죠? 네. 원유, 뭐 석유 말고 철강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즘 돈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술이죠. 사실은. 네. 기술만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돈의 원천이죠. 그죠? 여러분, 이 기술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아닙니까? 그죠? 실리콘밸리, 세계 기술의 메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실리콘밸리 없는 미국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는 실리콘 와디라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와 거의 뭐 막상막하로 경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강한 존재예요. 근데 이 실리콘 와디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 이스라엘에 콩알 만한 나라 중동에 있어요. 그 나라는 땅 넓이는 우리나라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 그것도 60%가 사막이에요. 인구는 우리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느냐 하면은 1년 GDP가 1인당 GDP가 우리보다 12,000불이나 더 높아요. 와디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 계곡이라는 말인데 결국은 실리콘밸리 둘 다 밸리예요. 네. 이 실리콘 와디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세계 기술의 메카인데요. 여러분 여기 정말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전 세계 기업들이 여기 실리콘 와디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기술들 사가려고 이 와디에 와가지고 기술 사가려고 야단 법석을 들어요. 무려 400개나 되는 수십조 수백조 되는 회사들이 와가지고 기술 사가려고 야단이에요. 제일 그 극적인 예가 2년 전인가요? 여러분 인텔이라는 미국 회사 아시잖아요. 거대한 칩 만드는 회사가 이스라엘 회사 모바일 아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무려 150억 불을 주고 샀어요. 네. 그러면서 또 지금도 수천억 수조씩 내고 기술 사가려고 야단입니다. 네. 이런 실리콘 와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온 기술들이 인류의 삶을 너무너무 많이 바꿔놨어요. USB 아시잖아요. 우리 맨날 컴퓨터 하면서 쓰는 드론, 3D 입체 화면, 자율주행 기술, 캡슐형 내시경 온갖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조그만 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숫자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국민 1만 명당 연구개발 비율이, 인력 비율이 세계 1위예요. 연구개발 비율, 인력 비율이. 연구개발비 세계 1위. 1인당 벤처 투자액 세계 1위. 한 해 창업하는 벤처 기업 수가 유럽 전체에서 일어나는 창업 벤처 수보다 더 많아요.
세계에서 미국, 중국 다음으로 나스닥에 상장을 많이 한 나라고, 노벨상 수상자를 무려 12명이나 배출했어요. 근데 왜 이 나라가 우리한테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이스라엘이.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 제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게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강점이 뭡니까? 바로 제조 역량이잖아요. 그죠? 우리 삼성에서 반도체, 얼마나 그 세밀하고 어려운 그 반도체를 만들어가 1년에 수백억 불씩 팔잖아요. 자동차. 제조 기술이 세계 둘째가라면 서로 하는데, 문제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기술을 얻어야 되는데, 마침 이스라엘은 기술은 많은데 제조 기술이 없어요. 제조 이 역량이. 그래서 기술 개발해도 자국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외부로 파는 거예요. 외국으로.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술과 한국의 제조 역량을 결합한다면 세계에 정말 남부럽지 않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문화적인 뿌리도 합치면 너무 좋은 면들이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 너무너무 좋아해요. 첫째, 두 나라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두 나라 다 1948년에 같은 해에 몇 달 사이로 독립했어요. 자원이 모자라는 것도 비슷하고, 바로 이웃 나라들,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가지고 전쟁 치르고 참혹한 시절을 겪었잖아요. 우리는 6.25 사변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기특하게도 용하게도 둘 다 멋진 민주주의를 이룩한 거였어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굉장히 두 민족이 다 가치 중심적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의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단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세운 게 바로 단군이다. 그래서 민족의 뿌리가 같다는 그런 야단 비슷한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너무나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SK텔레콤이 이스라엘의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죠. 엑스레이 촬영기 우리 가보면 뭐 집채만 하잖아요. 그걸 자동차 트렁크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엑스레이 촬영기를 만들었는 나녹스라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나스닥에 상장을 했잖아요. 일주일 만에 뭐 50%, 60% 올라서 아주 뭐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이거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앞으로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의 제조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문화가 또 세계를 풍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한마디로 우리가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의 거대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바로 그 리스크가 뭡니까?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최고의 리스크가 뭡니까? 바로 중국 리스크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하고 지금 미국이 지금 거대한 냉전을 지금 시작했잖아요, 이미. 지금 아마 미국이 중국을 용납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번에 특히 홍콩한테 하는 거 이런 거 보고서. 그래서 두 나라가 거대한 냉전을, 열전은 안 될 겁니다. 어떻게 핵무기 그렇게 많이 가진 나라끼리 열전을 하겠어요? 거대한 냉전을 아마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냉전이 됐을 때 그건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의미하죠. 경제적인 리스크죠. 이 경제적인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뾰족할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지난번 2, 3년 전에 사드 파동 났을 때 뾰족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수모 다 당하고 멀쩡한 롯데 마트들 다 그냥 폐쇄시키고 수조 원을 날리게 하면서도 꿈쩍도 안 한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중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수천 년 동안 세계 넘버원 국가 노릇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시진핑이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하고 잔인한 냉전이 벌어졌을 때 사드의 수십 배가 되는 경제적인 그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중국에 수출하는 게 우리 전체 수출 물량의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인도라는 대안입니다. 인도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나라로서는 사실 부족한 점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민족이 수백 개 민족이 있어요. 언어가 무려 1600개나 됩니다. 교통 인프라도 엉망이고 이 수백 개 민족 간의 갈등도 많고 여러분 카스트 제도 아시잖아요. 그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아예 그냥 태어날 때부터 계층으로 나눠가지고 하위 계층에는 뭐 김성 취급하는 그런 제도가 아직도 만연해 있고 지방 분권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기업에 가서 사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또 장점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무려 인구가 13.6억으로 중국의 95% 되는 뭐 거의 비슷하죠. 물론 GDP는 아직 중국의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계속 지금 연 5, 6%씩 성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거 한 것은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시진핑 같이. 그리고 영어가 공용어인 나라예요. 그래도 영어가 잘 통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믿을 수가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가 인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 간의 이 갈등이 심해졌을 때 전 세계 아주 거대 기업 450개에다가 설문을 해봤어요. 거대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입니다. 중국에 빠져나오겠다. 76%가. 근데 재밌는 거는 이 76%의 대부분이 인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 그래서 올해 인도의 외국인 투자가 작년에 비해서 배가 늘 거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이 모이고, 그러면 영차 하면은 인도가 굉장히 빨리 선진화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전망이 나오느냐? 시티뱅크 같은 데는 이런 모든 걸 바탕으로 해서 인도가 2040년, 지금부터 20년 후에는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하고 있어요. 다행히 인도가 또 중국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나쁘잖아요. 최근에 국경 분쟁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인도를 갖다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기술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야 되고 인도의 그 민주주의, 그 넓은 땅, 넓은 많은 인구 그거를 믿고 중국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나라에 대한 교류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급. 우리나라 아직 장관급이 아직 이 두 나라에 갔다는 이야기 별로 못 들어봤죠. 그죠? 대통령이 가도 좋아요. 갈만하죠. 충분히 갈만하죠. 그 나라 원수도 초대하고. 경제단체는 물론이고, 대학, 연구기관들도 교류를 활발하게 해서 이 두 나라의 그런 교류를 넓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에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대응적 외교예요. 일터지만 하기 위한 외교. 또 하나는 전략적 외교예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서 하는 외교죠. 우리 인도하고 이스라엘 간의 전략적 외교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유감인 거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외교는 남북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대응적 외교를 했어요. 뭐 먼저 찾아서 뭐 이렇게 해보겠다는 걸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무척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정부가 그런 쪽으로 정말 힘차게 나가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